코스피가 주봉상 연속 4주의 하락을 보였던 경우가 얼마나 많았을까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2016년 이후 4주 연속으로 코스피가 하락을 했다라는 기록은 약 2016년 이후 6번 정도가 있습니다. 16년 4월, 18년 6월과 10월, 19년 5월과 7월, 21년 1월 정도가 4주 연속의 하락을 보인 경우다. 16년 이후에 6번 정도. 그리고 16년 이후 5주 연속 하락을 보인 기록이 아직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주 연속 하락을 하면 참 그래도 할 만큼 했다. 아까 앵커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러다 다 죽어라는 소리가 나오니까 4주 연속 하락한 기록, 5주 연속 하락한 기록은 있을까 하고 찾아보았더니만 16년 이후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월봉상 지난 1월부터 5개월 연속 월봉상 하락했던 적에 대한 부분들도 한번 짚어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반등이 그래도 좀 나오더라. 통계적으로 주식, 확률과 통계라는 이야기가 있듯이 통계적으로 지금까지 우리나라 시장은 그렇게 이루어져 왔다라고 또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은 이격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격도라고 한다면 내가 정한 이평선 기준으로 100%라고 하면 그 이격도 선 위에 주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격도 100%를 초과했다라고 한다면 그 이평선 기준 위로 주가가 올랐다라고 생각을 해보시고요. 100%, 100이라는 기준 밑으로 내려온 수치가 나왔다. 이격도. 그러면 그 이평선보다 주가는 현재 아래에 위치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코스피 일봉으로 이격도를 아래에다가 표시를 했고요. 위에다가는 코스피 차트를 좀 열어놨습니다. 코스피 차트를 열어놓고 2010년도 이후로 차트를 좀 열어놨습니다. 그리고 아래가 이동평균선 20일 기준의 이격도고요. 그리고 위는 코스피 차트입니다. 그리고 아래에 파란 색깔 선으로 제가 이격도 90 라인에 가로 수평선을 좀 그어 놓았습니다. 그러면 이평선 21일 기준으로 이격도 90 이하로 내려왔던 적이 얼마나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짚어보고자 합니다. 2010년도 이후, 9년도 이후의 차트를 열어놓고 보면 제가 90 이하로 내려왔던 적이 이 코스피 차트 기준으로 3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려오는 속도가 가파르면 가파를수록 올라가는 속도도 각도도 가파랐다.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당시에도 이격도를 뚫고 어마어마하게 내려왔지만 그 이후에 이격도 기준으로 V자 반등이 나왔더라. 결국 이격도의 하락 기울기가 가파르면 가파를수록 상승에 대한 가파름도 가팔랐다. 기울기가 컸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격도 90 기준으로 코스피 차트를 보았을 때 90 밑으로 떨어졌다가 올라올 때를 보니까 이 구간은 그래도 뭔가 통계적으로 확률적으로 뭔가 의미 있는 수치가 좀 보인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코로나 팬데믹 시절을 제외하면 코스피 일본 기준으로 이격도 21선 아래로 90 아래로 내려왔던 적은 그렇게 많지 않았다라는 점 한 가지 짚어가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코스닥 차트입니다. 코스닥 차트도 마찬가지로 위에는 코스닥의 차트, 지수 차트고요. 아래는 이평선 21선 기준의 이격도 차트입니다. 마찬가지로 90에다가 가로 수평선을 열어놓고 2010년부터 한번 차트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커서 그런지는 몰라도 90 이하로 내려왔던 적들이 왕왕 있습니다. 하지만 이 90 이하로 내려오거나 90을 터치했다가는 마찬가지로 하락을 했던 기울기만큼 일정 부분 비례하게 다시 이 이격도를 회복하는 흐름들이 좀 나왔더라라는 말씀들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제가 기준으로 4주 연속 하락 이후에 5주째에는 대체로 반등이 나오더라라는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5개월 월봉 기준 연속 하락이 나온 이후에는 그래도 반등이 나오더라라는 말씀들을 드렸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평선 20일 기준의 이격도 흐름을 놓고서 90 이하로 내려왔을 때에는 90 이하로 떨어질 때의 기울기만큼 그 기울기 각도대로 상승을 보이는 그간의 통계, 그간의 흐름들을 같이 좀 살펴보았습니다. 결국 코로나 팬데믹 시절을 제외하고서 보면 이격도 90을 이탈했다가 다시 상승했던 때가 2010년 이후에 약 9번 정도 발생을 했고요. 코로나 팬데믹 시절을 제외하고서는 평균 86에서 87 구간에서는 대부분 반등을 하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오늘 이 부분들을 본다면 88.19 기준으로 마감을 좀 했습니다. 그러면 86에서 87 정도에서 대부분 평균적으로 반등을 하더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호 속에 현재 웅크리고 있는데 결국 그 폭격의 끝이 머지않았다. 유한한 폭격이다. 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4주 연속, 5개월 연속, 이격도 이평선 21선 기준으로 90 미만으로 내려갔을 때 반등의 선이 그간 10년 이상의 차트를 열어놓고 보았을 때 86에서 87 정도면 반등이 나오더라라는 것들을 오늘 자세하게 좀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팬데믹 시절을 제외했을 때는 반등의 확률, 반등의 그 상승 폭이 약 9.9%였고요. 팬데믹 시절을 포함했을 때는 12.4%의 반등, 상승률을 좀 보였습니다. 그러면 내 계좌가 마이너스 10%인데 반등이 10% 이상 나온다라는 이야기를 종목에 따라서, 섹터에 따라서 너무나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지만 시장이 전반적으로 반등이 나온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이 하락의 폭격이 끝날 때가 머지않았다라는 이야기들을 좀 드리면서 오늘 중대한 결정을 손절하지 않았다면 제가 4주 연속, 5개월 연속, 그리고 10년 이상의 차트를 열어놓고 이격도 90 미만으로 내려갔던 적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렸고, 그때마다 팬데믹 시절에는 하락폭이 워낙 컸기 때문에 상승률도, 기간도 짧고 가팔랐다. 지금은 어떨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 결국 안정화가 이루어진 다음 다시 반등이 좀 나와야 할 것이고, 그 반등기에 명확하게 내가 계획한 그 작전대로 수행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들을 꼭 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 폭격, 그리고 이 항공에서 떨어지는 뭔가 폭탄, 전쟁통 같은 이야기들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요. 이 폭격이 끝날 날이 머지않았다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무엇을 사고 싶다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께서는 이격도 90 미만은 굉장히 매력적인 구간이다라는 말씀들을 드리고 싶고요. 초반에 52주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기업들, 종목들이 코스피 기준으로 상장되어 있는 종목들 중에 거의 절반 가까이 52주 신저가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간 제가 방송을 통해서, 그리고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를 통해서 이런 종목들 좀 보시면 어떨까요?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뭔가 조금 더 힌트를 더 드리자면 제 기준에서 생각하기에는 현재 경기 방어주, 그리고 금리 상승기에 수혜를 입을 종목들, 그리고 누누이 2차 전지 소재주 중에서도 너무 힘듭니다. 소재주는 이 리밸런싱에 대한 부분들이 다 해소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적어도 2월 14일 이후의 흐름들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부터 제 생각에는 3개월 정도의 여유를 갖고서 그 이후에 대응 전략을 실행하셔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말씀 2차 전지에서는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 리오프닝에 대한 이야기들 좀 드리고 싶습니다. 10,0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고, 이제는 PCR 검사를 누구나 받을 수도 없고 자가 진단 키트를 통해서 뭔가 검사를 진행을 하고 자가 격리에 대한 부분들도 완화되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우세종이 되었고, 각 국가별로 이 코로나 신규 확진자에 대한 그 그래프들을 보니 무언가 피크 아웃의 조짐이 그래도
나타날 때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그래프 속에서도 모습들이 하나하나 좀 드러나려고 하는 찰나인 것 같습니다. 중차대한 순간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오프닝에 대한 이야기 최근에 드렸고요. 그리고 지난 연말로 돌아가 보면 제가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22년도에 꼭 보아야 할 섹터, 메타버스라는 나무를 열어놓고 그 나무를 지탱해주고 메타버스라는 산업을 구현 가능하게 해주고 메타버스뿐만 아니라 자율주행, 그 다음에 IoT를 넘어서 IoE, 그리고 로봇과 관련된 모든 산업들을 수행 가능하게 하는 기반, 21세기를 달리고 있는 말에 편자를 달아줄 수 있는 목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반도체다라는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리고 메타버스 하면 OLED, 그리고 카메라 모듈, 그리고 통신 장비, 이러한 것들 하나하나 좀 살펴보시면서 이 기업이 이 정도 가격이면 참 사고 싶었다라는 명확한 기준이 있으셨다면 지금 그 가격대에 다 들어왔습니다. 포스코를 30만 원 미만에서 사야지라고 했는데 무언가 손이 가지 않고 무언가 매수하기는 부담스럽고 아직까지 참호 속에 웅크리고 있으라고 하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라는 생각들 다 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포격의 소리가 잦아들고 이제는 우리가 공격할 때고 이제는 우리가 뛰쳐 나가야 될 때가 머지않아 오는데 그 순간 내가 무엇을 할 건가가 작전 계획이라고 하죠. 그 작계 안에 다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1번 어떻게 한다, 2번 어떻게 한다, 뭐 D 플러스 몇 시간 안에, T 플러스 몇 시간 안에 무엇을 한다 라는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만큼 명확한 기준을 갖고 있으셔야 된다라는 말씀들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주식은 확률과 통계의 싸움이기도 하면서 가장 중요한 심리라는 부분들이 좀 담겨 있습니다. 그 심리에 대한 부분들도 꼭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그 심리도 잘 부여잡으셔야 된다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반등이 이제는 좀 다가오고 있다라는 부분 저희가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특히나 이격도 90 미만이 매수 타이밍에 아주 적절하다라는 거 우리 시청자분들도 좀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지금 현재 상황이 그래도 나쁘지 않고 앞으로 반등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점 확실하게 데이터를 통해서 좀 체크를 해봤는데 하지만 저는 솔직히 제가 오프닝에서 우리 산업부장님과 인사를 나눌 때도 별자리 운세를 얘기를 했지만 저는 이 주식시장에 들어오면서부터 완전 샤머니즘의 신봉자가 됐거든요. 솔직히 심리를 정말 못 다스리겠어요. 혹시 우리 허반석 산업부장님은 심리를 좀 더 잘 다스릴 수 있는 비결 같은 게 좀 있을까요? 사실 뭔가 기술적 분석이나 뭐 차트에 선을 긋거나 이러한 것들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맹신하지 않습니다. 보조 지표로서 볼 수는 있지만 이것을 맹신하지는 않고요. 그리고 사실 데이터들을 이 일을 업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밤낮 없이 열어보고 찾아보고 들여다보고 모아보고 수집하고 이쪽의 의견도 들어보고 저쪽의 의견도 들어보고 경제학자의 의견도 들어보고 지금처럼 민감할 때는 군사학자의 이야기들도 들어보고 군인들의 이야기들도 들어보고 여러 가지들을 종합하고자 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나오는 결론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신뢰를 해야 되고 그러한 것들 중에 여러분들께 제가 방송을 하면서부터 세 가지의 대원칙을 말씀드렸죠. 차트상 저위험 구간인가?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기업인가? 그 기업의 가시적 모멘텀, 미래를 이끌 가시적 모멘텀은 무엇인가? 이 세 가지가 부합한다면 일단 관심 종목에 넣어야 됩니다. 일단 관심 종목에 넣고 내가 이제 그 기업을 실제로 매수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그 기업의 자본금 현황이나 그간의 실적에 대한 현황이나 영업이익률의 추이나 기타 등등 현재 그 기업의 최근 현황들을 업데이트 시켜서 내가 그 기업을 매수할 것인가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을 내려야 하고 그 최종적인 판단에도 부합을 한 기업이라면 그 기업을 가지고 수익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매수는 쉽고 매도는 어렵다라는 것도 다 고개가 끄덕여지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매수하고 나면 횡보하고 내가 매수하고 나면 하락하고 내가 매수하고 나면
무언가 아쉬운 마음들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기업의 가치가 10만 원이다라고 산정을 했고 생각을 했고 적정하다라고 해서 내가 매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업의 가치가 주가가 9만 원, 8만 원, 7만 원 무언가 내려간다라고 한다면 왜 지금 이 기업의 주가가 내려가고 있는가에 대한 원인 분석을 꼭 해보시고요. 그 원인 분석이 결론적으로 그 기업의 펀더멘털, 그 기업의 뿌리, 근간을 흔들 만한 중대한 이유가 아니라면 그 기업을 추가 매수할 수 있을 만큼 그 기업에 대한 나만의 확신, 그리고 그 기업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박사야 라는 이야기가 들려올 정도로 그 기업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 준비가 결국 군인들이 하는 체력적인 훈련, 그리고 전략가들이 하는 여러 가지 작전 계획, 그리고 스포츠 트레이너들이 이 선수의 최적화된 컨디션과 최적화된 퍼포먼스를 보여주기 위해서 식단도 고려해주고요, 운동 스케줄도 따주고요, 그리고 심리적인 부분도 치료를 해주고요,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그 사람이 최적의 퍼포먼스를 발휘하기 위해서 집중되어 있는 것처럼 내 계좌가 최적의 퍼포먼스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이 계좌를 운영하고 있는 내가 이 기업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명확하게 준비가 되어 있으면 심리는 뒤따라오게 될 것 같습니다. 그 심리라는 게 확신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자신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내가 설렁설렁 공부했고 내가 설렁설렁 보았기 때문에 확신이 생기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동전을 던져서 앞뒷면이 나올까로 확률 게임, 로또 같은 식으로 투자를 한다면 그 확률만큼만 수익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확률만큼만 앞으로도 그런 투자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투자라는 것은 확률과 통계 게임에다가 심리를 더했잖아요. 그런데 투자는 확률 중에서도 내가 실패할 확률들을 소거해 나가는 거죠. 제거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손실보다는 수익의 확률이 높은 쪽으로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는 거고, 실패를 할 때마다 실패 요인을 찾아서 다시 그 실패 요인들을 소거해 나가서 가능하면 가급적 확률이 높은 곳에 나의 소중한 자산을 넣어야 된다. 그 모든 것들은 결국 내가 명확한 기준으로 훈련이 되어 있어야 심리마저도 이러한 상황 속에 내가 지금 뛰쳐나가야 될 땐가, 아니면 아직까지는 웅크리고 있어야 될 땐가, 혹은 내가 지금 이 가격대에서는 분할로 담아가야 되는 때인가,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것들이 기준으로 삼아져 있으면 심리는 그때 탄탄한 나의 체력 속에 탄탄한 정신력까지 갖춰지는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습니다. 명확한 기준이 곧 심리를 이겨나가고 심리를 끌고 오게 되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경제TV를 시청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셔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시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4주 연속, 5개월 연속, 이격도 90 미만 이런 이야기를 드리면서 제가 가지고 온, 제가 공부한 데이터들을 함께 공유를 하고 거기에 조금 더 노력을 조금만 더 하시면 심리도 잘 다스려 갈 수 있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맞아요. 내 자금을 들여서 내가 투자를 하는 건데 여태까지 좀 저만 해도 투자의 주도권이 저한테 있었던 게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흔들리고 막 불안했던 것 같은데 불안할수록 더 공부하고 더 분석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 저희가 같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허반석 산업부장님이 계속 중요한 결정은 27일 이후에 내리시면 좋겠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게 뭐 일단 FOMC 회의 결과를 보고 좀 결정을 내리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도 있었겠지만 저는 감히
우리 부장님의 의도를 조금 더 제가 지레짐작해 본다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좀 상장을 하고 난 이후에 좀 확인하고 난 다음에 움직이는 것도 좋지 않겠냐라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이 제일 궁금한 게 아무래도 이 종목 아니겠습니까? 오늘 뭐 LG 에너지 솔루션 큰 폭으로 하락하긴 했지만 그래도 이거 좀 이제 들어가 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좀 추가적인 매수 타이밍 언제로 잡아보면 좋을까요?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매수 타이밍인가요? 아니면 시장에 대한 매수 타이밍인가요?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네. LG 에너지 솔루션을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개인적으로는 LG 에너지 솔루션을 3개월 이후부터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들을 드리고 싶고요. 좀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올 때쯤 보면 될까요? 저는 IPO 신규 상장 종목에 대해서 최소 6개월을 보고 나서 접근을 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시장에서는 약 100조 그리고 90조에서 110조 밴드를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0만 원 공모가 상단 기준으로 70조의 시총입니다. 그러면 30만 원은 70조, 그러면 60만 원은 140조, 그러면 40만 원, 50만 원, 45만 원 거기에 맞춰서 시가총액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내가 좀 장기적으로 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가능한 분할로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시장에 대한 단독 기사에 너무 흔들리지 않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현재 컨센서스라는 것이 결국 이 기업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같이 고민하고 나는 이러한 근거에 의해서 이 기업의 시가총액이 이 정도 수치는 될 것으로 전망합니다라는 분석 의견을 낸 것이 컨센서스인데 90조에서 110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30만 원은 70조, 60만 원은 140조, 40만 원, 45만 원, 50만 원은 각각 시가총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잘 메모해 두셨다가 그러면 나는 90조 미만에서 한번 지속적으로 담아볼까? 또는 110조, 90조 목표가라면 차라리 나는 70조 언저리에서 살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잘 보시면서 신규 IPO 종목들에 대해서는 길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시장의 매수 타이밍에 대해서도 좀 짧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용융자 잔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현재 신용공여, 신용융자 잔고가 지난 20년도 그때까지 많이 내려왔습니다. 지난해 12월 6일이네요. 지난해 12월 6일 기준으로 신용거래 융자 잔고가 22조 4,900억 원 전저점 구간인데요. 오늘 기준으로 오늘이 아니라 이거래일 전 기준으로 22조 5,200억 원 수준까지 내려왔습니다. 신용 잔고가 내려왔다라는 점, 그리고 조금 가파르게 내려왔다라는 부분. 하지만 시장의 기대치 또는 시장의 움직임보다는 좀 적게 줄어들었습니다. 신용융자 잔고가. 그래서 신용융자 잔고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그리고 급격하게 줄어들면 그 이후에 결국 시장의 반등이 나오더라라는 경험들을 모두 다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이 팔아야, 그리고 이 B2 세력, B2를 털어내야 누구 좋으라고 지수를 끌어올리겠습니까? 라는 이야기들을 왕왕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신용융자의 급감은 결국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격도 미만에서는 반등이 나오더라. 거기에 플러스 하나 더. 신용융자가 급격하게 떨어지면 그 이후에 시장은 반등을 하더라라는 확률과 통계까지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락의 마무리를 알리는 시그널이 이제 머지않았다. 어제 그리고 오늘 결국 신용융자, 신용잔고에 대해서는 D+2 결제일 기준으로 좀 집계가 되고 우리에게 공개가 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조금만 기다려 보시면 신용융자 비중 하락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확인을 하시면 그 이전에도 혹은 오늘 시간 외에서도 무언가 반등이 좀 조짐이 설렁설렁 보이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 섹터들 말씀드렸죠. 금리 인상의 수혜, 그리고 경기 민감주, 경기 방어주, 이번 주는 음식료 섹터 말씀드렸고요. 방금 전에 메타버스, 로봇,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운행 가능하게 하는 통신 장비주를 포함해서 그간 22년도 꼭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이 섹터 보십시오. 반도체 보셔야 됩니다. 반도체가 다시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면 또 유망하게 생각을 해볼 필요도 있겠다라는 말씀들을 좀 드리면서 현 구간에서 가장 안타깝고 가장
위험한 투자자는 비자발적 강제 청산을 당한 분들이 가장 위험하고 안타까운 형국이지, 참호 속에 웅크리고 계신 분들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시장 이겨낼 수 있다라는 말씀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